한국, 어차피 우린 미국이 더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장관의 발언이 결국 철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KF-21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한국의 뜻밖의 행동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선택을 받은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크 해리슨이고 워싱턴 국방분석연구소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방산협력 평가팀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어요. 오늘은 화요일 오후 3시였고 워싱턴 다운타운 메리어트 호텔 지하 2층 회의실 안은 냉방이 과하게 나와 쌀쌀했지만 참석자들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아시아 방산 시장 전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양쪽으로 미국과 일본 방산 관계자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고 끝자리에는 한국 대표단 3명이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에 서서 동남아 전투기 시장 분석 브리핑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대부분 예상 범위 내였으며 특별히 놀랄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발표는 5분 안에 끝날 예정이었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려는 순간 한국 측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지훈이라는 이름표가 보였고 직함은 방위사업청 협력국장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라니 대부분 포럼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형식적으로 의견 하나 던지는 게 전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 국장 질문 있으십니까? 한지훈이 노트북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계약 발표 예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약이라니 한국이 지난 3년 동안 끌어온 KF-21 수출권을 말하는 거였고 업계에서는 이미 실패로 결론 난 프로젝트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발표 일정이 확정됐습니까? 한지훈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자카르타에서 공식 계약식이 예정되어 있고 양측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식 일정은 여러 번 연기됐었고 실제 서명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한지훈의 발표는 여전히 희망사항에 가까웠고 확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 협상이 아직 안 끝난 걸로 압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주요 조건은 합의됐고 최종 문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종 문구라니 방산 계약에서 문구 하나가 전체를 뒤집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고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게 현실이었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제프리 톰슨 부국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국장 KF-21이 실전 배치도 안 된 기체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참석자들도 따라 웃었고 회의실 분위기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일본 측 대표인 가라사와 유지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검증된 플랫폼을 원합니다. 한국 기체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죠. 저는 한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국장 시장 평가는 냉정합니다. 아직 양산도 안 된 전투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한지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동향 유지하고 변화 있으면 보고하겠습니다. 포럼은 그렇게 끝나려 했고 몇몇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고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한지훈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어요. 금요일 오후 2시 자카르타 국방부 발표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까지 명시한 걸 보니 한지훈은 정말 확신하고 있었고 이건 단순 희망이 아니라 준비된 일정이었어요. 저는 즉시 제프리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계약 진척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프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한국이 조건 더 내줄 거라는 소문만 돌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 확대하고 가격도 낮출 거라던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한국은 결국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계약을 따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한지훈 쪽을 잠깐 봤다가 다시 제프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리하고 있군요. 제프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나 그랬죠. 포럼이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회의실 뒤편 커피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왔고 그는 조용히 서서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 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계는 회의적입니다. 한지훈이 커피잔을 들며 저를 보고 대답했어요. 이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말하려 했지만 그 순간 다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소 정보팀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계약 발표 금요일 오후 2시로 공지됨. 한국 측 주장 확인됨.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한지훈이 맞았던 겁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저는 그를 다시 봤어요.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프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고 몇 초 후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제프리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건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확인 안 됐습니다. 한국이 뭘 내줬는지 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한지훈은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워싱턴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고 저는 택시를 잡아타며 연구소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인도네시아 방산 협력 파일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최근 3개월 동안의 협상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예상 범위 내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보였어요. 협상 막판에 인도네시아 측이 갑자기 추가 조건을 제시한 기록이 여러 건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은 거부했지만 계약 자체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패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시간을 끌고 있었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이건 단순 집착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금요일 아침이 됐고 저는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2시에 일어나 자카르타 발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식 스트리밍이 연결됐고 발표장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양측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와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훈도 보였어요. 그는 단상 옆에 서 있었고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발표 시작 3분 전이었고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숨을 참았어요. 그 순간 갑자기 인도네시아 측 보좌관이 단상으로 올라와 장관 귀에 뭔가 속삭였고 장관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예정된 계약식은 기술적 사유로 잠시 연기됩니다. 화면 속 발표장이 순간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한국은 실패했고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한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누군가 조건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건을 바꿨다니 단순 협상 결렬이 아니라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뜻이었고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몇 초 후 한지훈의 답장이 왔어요. 서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 실패로 치부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갈지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옷장을 열어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고 뭔가 숨겨진 구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용산 방위사업청 청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빌딩들을 보며 이 도시가 얼마나 빠르게 변했는지 실감했고 마지막으로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였고 청사 로비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으며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확인하고는 3층 상황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 끝에서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 앞에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서 있었고 일부는 노트북을 들고 급하게 타이핑하고 있었으며 다른 일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누군가와 격하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메인 스크린에는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대부분 한국 KF-21 계약 무산이라는 제목이었으며 일부 기사는
한국 방산 신뢰도 추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들을 보며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외부는 이미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고 내부는 책임 소재를 찾느라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한지훈이 구석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그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국장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상했다니 계약이 무산된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면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한지훈이 책상 위 파일 하나를 집어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협상 실패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최종 요구 조건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고 대부분 기존에 논의됐던 내용들이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낯선 문구가 하나 추가되어 있었어요. 엔진 핵심 기술 접근 권한 보장이라는 조항이었고 저는 그걸 보며 당황했습니다. 엔진 기술은 애초에 협상 대상이 아니었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부분도 아니었으며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사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시 봤습니다. 이 조항이 언제 추가됐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문서 날짜는 협상 최종일로 되어 있었고 누가 제안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조건을 언제 제시했습니까? 한지훈이 다른 파일을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계약 발표 이틀 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전이라니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시점에 갑자기 불가능한 조건을 추가한 건 이상했고 이건 단순 오해나 실수로 보기 어려웠어요. 그때 상황실 반대편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방사청 부청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주변 직원들에게 소리치고 있었어요. 외교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언론 대응은 누가 책임집니까? 한 직원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보도자료 준비 중입니다. 부청장이 다시 소리쳤어요. 준비 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보내야 합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무능하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내부 질책과 외부 조롱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이었고 한국은 명확한 대응 방향도 없이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해명이 아니라 원인 규명 아닙니까? 한지훈이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부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저를 부른 이유가 단순 확인이 아니라 조사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고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일이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외부 인사입니다. 내부 조사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한지훈이 파일을 하나 더 꺼내며 말했어요. 비공식 자문입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 요청서라는 제목이었고 제 이름이 이미 입력되어 있었으며 서명란만 비어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미 준비하셨군요.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파일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 관찰자에서 개입자로 넘어가는 거였고 만약 문제가 더 커지면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엔진 기술 조항이 추가된 과정은 명백히 비정상적이었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지훈이 노트북을 열며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협상 과정 이메일 기록이 나타났고 여러 경로로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특정 날짜 구간을 확대했고 엔진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처음 등장한 시점을 찾기 시작했어요. 3월 15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실무진 이메일에서 처음 언급됐고 그 이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실무진은 누구입니까? 한지훈이 대답했어요. 프라보어 국방차관 직속 팀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프라보어 차관이라니 인도네시아 국방정책 결정권자 중 한 명이었고 그의 팀에서 이 조항을 제안했다는 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이메일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같은 문구가 3월 20일 다른 경로에서도 나타났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부 문서였으며 표현 방식까지 거의 동일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동일한 문구가 여러 경로에서 반복됩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입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 오해가 아니라 조직적 개입이었고 누군가 협상을 깨뜨리기 위해 불가능한 조건을 반복적으로 삽입한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만 하고 빠질지 아니면 한지훈과 함께 비공식 조사를 계속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상황실 밖에서는 여전히 언론 대응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내부 질책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한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비공식 조사를 시작한 직후 저는 한지훈과 함께 방사청 지하 1층 자료실로 내려갔고 월요일 오전 10시였지만 자료실 안은 형광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으며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지훈이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아 자카르타 협상 기록을 불러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 옆에 서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지난 3년간의 협상 문서가 시간 순서대로 정렬되기 시작했고 초기 접촉부터 최종 결렬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특정 구간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 한지훈이 3월 이후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열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 측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는 패턴이 명확하게 보였고 초반에는 기본 사양과 가격 협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이전 범위 확대 유지, 보수 권한 추가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 같은 조건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요구들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한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며 대답했어요. 일부는 수용했고 일부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보며 한국 측 대응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는 부분적으로 확대했고 유지 보수 권한도 일정 부분 양보했으며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한 상태였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계속 양보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시간을 끌면서 추가 조건을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압박 협상입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외교부도 같은 판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외교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렇다면 이 조사가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외교부 입장은 뭡니까? 한지훈이 이메일 하나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외교부 아세안국에서 보낸 메시지였고 내용은 명확했어요. 관계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계약 무산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말라는 지시였으며 양해각서라도 체결해서 향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권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외교부는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었고 원인 규명보다 관계 유지가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조사를 막을 겁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비공식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외교부 방침을 따라 조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한지훈과 함께 계속 진행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때 한지훈이 다른 파일을 열기 시작했고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그걸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니켈 광산이라니 이건 방산 협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한지훈이 계약서 특정 조항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KF21 계약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해당 조항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도입 계약 체결 시 니켈 광산 개발 우선권 부여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 금액은 10억 달러 규모였으며 한국 기업 컨소시엄에 20년간 채굴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조항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전투기 계약과 광산 투자가 패키지로 묶여 있었고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전투기만 사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익까지 확보하려 했던 거였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산업협력 구조입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니라니 명백히 산업협력 패키지였고 이런 구조는 방산 수출에서 흔한 방식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한지훈이 계약서 날짜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광산 계약이 먼저 체결됐습니다. 전투기 협상 시작 6개월 전입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지훈 말이 맞았어요. 니켈 광산 계약 날짜는 2년 전이었고 KF-21 협상이 본격화되기 훨씬 전에 이미 체결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전투기 협상이 나중에 추가된 거였고 광산 계약이 먼저였다면 전투기는 부수적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한지훈이 다른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전투기 계약 자체가 미끼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미끼라니 3년간 진행된 협상이 처음부터 성사시킬 의도가 없었던 거라는 뜻이었고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였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추측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부족했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지훈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었고 광산 계약과 전투기 협상의 시간 순서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현지 접촉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현지 접촉이라니 자카르타로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 관계자를 만나야 한다는 뜻이었고 이건 외교 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한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허락 없이 갑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외교부 방침을 어기고 현지 접촉을 강행할지 아니면 여기서 조사를 멈출지 결정해야 했어요. 자료실 밖에서는 여전히 언론 대응 회의 소리가 들렸고 외부 압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한지훈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자카르타에서 돌아온 직후 저는 서울 방사청 5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수요일 오후 2시였지만 회의실 안은 냉방이 약하게 나와 답답했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으로 방사청 간부 6명과 외교부 관계자 2명이 앉아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KF-21 평가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외교부 아세안국 박성훈 과장이 발표를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내용은 냉혹했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 KF-21은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F-35처럼 검증된 플랫폼이 아니고 중국 J-10처럼 가격 경쟁력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과장 분석이 정확했어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됐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 시작도 안 됐고 해외 도입 사례도 전무했으며 잠재 구매국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신형 기체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인도네시아 실패 이후 외부 평가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고 일부 언론은 한국 방산 신뢰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던 방사청 기획조정관 이철수가 손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 비행 결과도 양호하고 양산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기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건 검증이고 우리는 그걸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논쟁을 들으며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고 있지 않았고 기술적 완성도와 시장 신뢰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한지훈이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박 과장이 최종 슬라이드를 띄우며 말했어요. 따라서 조건 완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인하와 기술 이전 범위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듣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을 완화하는 건 현실적 선택이었고 다른 대안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철수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조건 완화는 장기적으로 손해입니다.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해야 합니다. 박 과장이 즉각 반박했어요. 지금은 계약 하나라도 따내는 게 급합니다. 신뢰 회복이 먼저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박 과장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건 완화 외에 선택지가 없었고 시장 진입 자체가 막힌 상황에서 원칙만 고집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대합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이 한지훈을 봤어요. 박 과장이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유를 말씀하시죠. 한지훈이 노트북을 들고 정면 스크린에 연결하기 시작했고 화면이 전환되며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KF-21 양산 일정표였고 25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며 27년까지 120대 생산 계획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한지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산 시작 후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검증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박 과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게 언제인데요? 2년 후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한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계적 진화 전략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단계적 진화라니 시장은 지금 당장 결과를 요구하고 있었고 2년 후를 기다려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어요. 한지훈이 다른 자료를 띄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국산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개발이 완료 단계이고 내년 상반기 통합시험을 거쳐 양산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철수가 그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박 과장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박 과장이 말했습니다. 레이더 개발과 시장 신뢰는 별개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즉각적 성과입니다. 한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조건 완화는 성과가 아니라 양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한지훈 논리에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현실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30분 동안 계속됐고 결국 방사청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건 일부 완화 검토하되 핵심 기술은 유지합니다. 저는 그 결정을 듣고 타협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양보도 아니고 완전한 고수도 아닌 중간 지점이었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만했어요. 한지훈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한지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국장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지훈이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현실은 바뀝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한지훈은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고 시장 압박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금요일 오전에 저는 방사청 상황실에서 긴급 소집 통보를 받았고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이철수가 급한 표정으로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필리핀 국방부 추가 요구 사항이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격 추가 10% 인하와 정비시설 무상 제공이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건 우리가 양보한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한 요구였어요. 이철수가 말했습니다. 조건 완화 소식이 외부로 나간 직후 들어온 요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양보 신호를 보내자 외부에서는 더 큰 양보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압박 구조였어요. 한지훈이 자료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필리핀 추가 요구가 들어온 다음 날 저는 한지훈과 함께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 있었고 토요일 오후 4시였지만 라운지는 한산했으며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한지훈이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그를 보고 있었어요.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 시간이 1시간 남았고 우리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비공식 접촉을 위해 출발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UAE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지훈이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적극적입니다. 저는 이메일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조달청에서 보낸 메시지였고 KF-21 공동개발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는 내용이었으며 자금 지원과 원유 공급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조건을 보며 놀랐습니다. 자금과 원유라니 아랍에미리트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었고 이건 일반적인 방산 수출과는 차원이 다른 제안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조건이 과도합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거절 권고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개발 참여라는 건 핵심 기술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까지 넘겨야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거절이 맞습니다. 한지훈이 다른 자료를 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국제유가 그래프가 나타났고 최근 일주일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라는 뉴스 헤드라인이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이란과 사우디 간 충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니
전 세계 원유 운송의 30% 이상이 통과하는 지점이었고, 만약 봉쇄되면 한국 같은 수입 의존국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지훈이 다른 그래프를 띄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 원유 비축량이 80일 수준이고 대체 공급선 확보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만약 호르무즈가 실제로 막히면 석 달 안에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UAE가 이걸 알고 있습니까?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당연히 압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약점을 이용해 협상 조건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외교적 종속입니다. 한지훈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두바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 1시였고 공항 밖은 건조한 공기와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으며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고층 빌딩들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간단히 씻고 오전 8시에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청사로 향했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3명의 관계자가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앙에 앉은 사람이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알 마크툼 국방 조달 담당관입니다. 저는 악수를 나누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침착했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알 마크툼이 자료를 펼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KF-21에 관심이 많고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알 마크툼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10억 달러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원유 공급 계약도 장기로 보장 가능합니다. 저는 그 조건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달러와 장기 원유 공급이라니 이건 한국으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이었고 특히 호르무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알 마크툼이 다음 조건을 꺼냈습니다. 대신 공동 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고 핵심 기술 접근 권한을 요청합니다. 저는 한지훈을 봤습니다. 그는 침착한 표정으로 알 마크툼을 보고 있었고 즉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한지훈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한지훈이 저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 마크툼은 이미 우리 망설임을 읽고 있었고 추가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한국은 대체 공급선이 부족합니다. 우리 제안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고 에너지 위기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알 마크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 보고하면 수용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한지훈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압박은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지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조건 구조를 바꿉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건 구조를 바꾼다니 이미 아랍에미리트가 제시한 조건은 명확했고 우리가 바꿀 여지가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저는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고 서울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부와 외교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호르무즈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예상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원유 공급 문제로 압박받고 있었고 아랍에미리트 제안을 수용하라는 압력이 곧 들어올 거였어요. 서울에서 예상했던 압력은 두바이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했고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상회의 화면을 보고 있었으며 산업부 에너지 정책관 최민석이 급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이 유조선 한 척을 납포했고 사우디는 즉각 항로 폐쇄 경고를 발령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유조선 12척이 운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저는 화면 속 최 정책관 뒤로 보이는 상황실 전광판을 확인했고 실시간 원유 가격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제 옆에 앉아 노트북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최 정책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비축유 방출을 검토 중이지만 81분으로는 부족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며 UAE 제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자 서울은 아랍에미리트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방산 협상은 이제 에너지 문제에 종속될 상황이었어요. 외교부 중동국 김재현 국장이 화면에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UAE 측과 조속히 합의하고 원유 공급 계약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비축유 방출과 대체 수입선을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김 국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대체 수입선이 어디 있습니까? 중동 외 지역은 물량 확보가 어렵고 가격도 높습니다. 한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미주 지역 원유 수입 가능 물량 분석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셰일 오일 증산 여력이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 경유 루트도 확보 가능하며 3개월 내 월간 필요량의 60% 수준까지 대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최 정책관이 그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나머지 40%는 어떻게 합니까? 한지훈이 대답했어요. 비축유로 버팁니다. 저는 그 계획을 듣고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축유와 대체 수입선을 동시에 가동한다 해도 물량 부족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한지훈이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UAE 조건을 그대로 받으면 더 큽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40분 동안 계속됐고 결국 산업부는 일주일 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지훈과 함께 호텔 로비 카페에 앉아 있었고 오후 1시였지만 두바이 거리는 뜨거운 열기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짧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압박용 시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제안 수용 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형식적 검토 기간에 불과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고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추가 유조선 3척 운항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었고 이란이 항로 전면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지훈이 뉴스를 확인하고는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축유 방출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고 초기 예상보다 더 많은 물량을 투입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물량 배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공급 부족이라니 자칫하면 주유소 대란까지 갈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 압박이 폭발할 거였어요. 이틀 후 수요일 오전 서울 시간으로 산업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고 비축유 방출이 시작됐지만 배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 재고가 바닥났고 시민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으며 언론이 즉각 비상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한지훈이 서울과 통화하며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배분 알고리즘 오류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알고리즘 오류라니 초기 대응에서 기술적 실수가 있었다는 뜻이었고 이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UAE가 이 소식 들으면 압박 강화할 겁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알마크툼에게서 연락이 왔고 재회의 요청이었어요. 저는 한지훈과 함께 다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로 향했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알마크툼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한국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습니다. 알마크툼은 이미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 약점을 정확히 노리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시적 문제입니다. 알마크툼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건도 완화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건 완화라니 예상 밖이었고 알마크툼이 왜 양보 신호를 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지훈이 물었습니다. 어떤 완화입니까? 알마크툼이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 접근 범위를 축소하고
대신 원유 공급 물량을 즉시 증량하겠으며 에너지와 방산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그 조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알마크툼은 한국이 급한 걸 알고 있었고 에너지 위기를 이용해 방산 협상까지 한 번에 해결하려 하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자료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지훈과 함께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 협상 문건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목요일 오후 3시였지만 센터 안은 조용했으며 냉방 소음만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노트북 화면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협상 관련 이메일 메타데이터를 불러오고 있었고 발신 서버와 경유 지점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특정 패턴을 찾고 있었고 30분 후 이상한 흔적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협상 문건 중 일부가 싱가포르 소재 서버를 경유했고 그 서버는 방산 컨설팅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 아십니까? 한지훈이 검색을 시작했고 몇 초 후 회사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퍼시픽 디펜스 어드바이저리라는 이름이었고 설립연도는 2018년이었으며 대표는 일본인 가라사와 유지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가라사와라니 워싱턴 포럼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그 사람이었고 일본 방산 로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던 인물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워싱턴에서 봤습니다. 한지훈이 추가 검색을 진행했고 퍼시픽 디펜스 어드바이저리의 자금 흐름 정보가 일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소재 방산 기업 2곳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연간 800만 달러가 유입되고 있었고 그 기업들은 모두 일본 방위성 주요 계약사였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가라사와는 단순 컨설턴트가 아니라 일본 방산 로비의 전면 창구였고 동남아 시장에서 한국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불완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금 흐름과 서버 경유 기록만으로는 직접적 개입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문제 삼기에는 부족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추가 증거 없이는 보고할 수 없습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직접 확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직접 확인이라니 가라사와를 만나겠다는 뜻이었고 이건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인정할 리 없습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반응만 봐도 확인됩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저는 한지훈과 함께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 요트들이 정박해 있는 마리나가 보였으며 바다 냄새가 미세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라사와 유지가 라운지로 들어왔고 그는 정장 차림의 여유로운 표정이었으며 우리를 보고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눴고 가라사와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해리슨 선생.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싱가포르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라사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국장이 만나자고 하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지훈이 태블릿을 꺼내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퍼시픽 디펜스 어드바이저리 자금 흐름 자료가 나타났고 도쿄 방산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가라사와가 화면을 보고는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지만 곧 다시 여유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입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인도네시아 협상 문건 경유 기록도 공개 정보입니까? 가라사와가 잠시 침묵했고 라운지 안은 조용했으며 멀리서 피아노 연주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 국장 시장은 자유경쟁입니다.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경쟁과 방해는 다릅니다. 가라사와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방해라니 증거가 있습니까? 한지훈이 태블릿을 조작하며 추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엔진 기술 접근 권한이라는 문구가 처음 등장한 이메일 헤더 정보였고 발신 서버가 퍼시픽 디펜스 어드바이저리 싱가포르 지사로 추적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라사와가 화면을 보고는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자료 어디서 구했습니까?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가라사와가 한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국장 시장은 힘의 게임이고 한국은 아직 약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쾌했지만
동시에 가라사와가 사실상 개입을 인정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약하다고 방해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가라사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질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만든 시장에서 한국은 협력자일 뿐 경쟁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흔들렸습니다. 가라사와 논리가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동남아 방산 시장은 미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질서는 바뀝니다. 가라사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꿈 같은 소리입니다. 한지훈이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 공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라사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긴장했고, 그는 한지훈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외교 문제가 됩니다.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가라사와가 침묵했고, 라운지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긴장했고,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가라사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한 국장 후회할 겁니다. 한지훈이 그를 보며 대답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가라사와가 라운지를 나갔고, 저는 한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공개하시겠습니까? 한지훈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서울로 돌아온 직후 저는 한지훈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마닐라행 비행기로 갈아탔고, 월요일 오후 5시에 필리핀 국방부 청사 회의실에 도착했으며 복도는 습한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조달실장 카를로스 로페스가 우리를 맞이했고, 그는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필리핀 측 실무진 4명이 이미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KF-21 도입 검토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페스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 국장, 우리는 KF-21에 긍정적입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로페스가 자료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초기 평가에서 성능과 가격 모두 적정 수준이고, 필리핀 공군 현대화 계획에 부합하며 정부 내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긍정적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초반 분위기가 이 정도면 계약 가능성이 높았고, 필리핀은 실제로 노후 전투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어요. 한지훈이 추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용 비용 절감 방안과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했고, 필리핀 공군 기술 인력 양성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로페스가 자료를 받아보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고, 실무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고, 기술 사양과 인도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저는 이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지훈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좋다니 긍정적 분위기가 문제될 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고, 한지훈은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이틀 후 수요일 오전 로페스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고, 재회의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한지훈과 함께 다시 국방부 청사로 향했고,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어요. 로페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실무진들은 서류를 뒤적이며 뭔가 확인하고 있었으며,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로페스가 우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국장 내부 검토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지훈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로페스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정당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고, 일부 의원들도 기술 검증이 불충분하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방위원회에서 재검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긍정적이던 분위기가 갑자기 무너졌고, 재정 문제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제기되는 건 이상했어요. 저는 로페스에게 물었습니다. 예산은 이미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페스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확보됐지만 다른 우선순위 사업과 경합 중입니다. 한지훈이 자료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산 경합은 처음 듣습니다. 로페스가 침묵했고, 실무진 중 한 명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기술 검증 문제도 있습니다. 실전 배치 사례가 없어서 신뢰도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익숙한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 배치 사례 부족은 KF-21의 고질적 약점이었고,
이 문제는 예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틀 전 회의에서는 이런 우려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고 갑자기 등장한 반대 논리는 외부에서 주입된 것처럼 보였어요. 한지훈이 태블릿을 꺼내며 추가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 실전 배치 일정과 시험 비행 결과 데이터였고 성능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로페스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고 로페스는 추가 내부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만 말했어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보입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동일한 문구가 반복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 섰습니다. 동일한 문구라니 한지훈이 뭔가 패턴을 발견한 것 같았고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지훈이 복도 끝 휴게 공간으로 걸어가며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필리핀 국방위원회 회의록 일부가 나타났고 기술 검증 불충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으며 문장 구조까지 거의 동일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동일한 논리를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있었고 이건 자연스러운 내부 논의가 아니라 외부 개입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인도네시아와 동일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라사와가 개입했던 방식이 필리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었고 이건 조직적 방해였어요. 한지훈이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협상 방식을 바꿉니다. 저는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한지훈이 대답했어요. 직접 운용 계획을 제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운용 계획까지 제공하는 건 과도한 서비스였고 구매국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할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한지훈은 이미 결정한 듯 보였고 다음날 필리핀 공군 실무진과 별도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공군 본부 회의실에서 한지훈은 필리핀 공군 작전 환경에 맞춘 KF-21 운용 시나리오를 제시했고 남중국해 영공 감시와 도서 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비행 경로와 무장 조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필리핀 공군 작전 참모 라모스 대령이 자료를 보며 질문하기 시작했고 한지훈은 즉각 답변하며 추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고 라모스 대령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라모스가 한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료 국방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다시 두바이로 향했고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청사회의실에 도착했으며 복도는 냉방이 강하게 나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지훈이 제 옆에 서 있었고 우리는 최종 협상 라운드를 앞두고 있었으며 알마크툼이 회의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알마크툼과 함께 3명의 기술 자문관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마크툼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 국장 최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지훈이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알마크툼이 계약서를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10억 달러와 원유 공급 20년 보장은 유지하고 대신 기술 공유 범위를 확대 요청하며 구체적으로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 설계 도면과 항공전자 통합 시스템 소스코드 접근 권한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조건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레이더 설계 도면과 소스코드라니 이건 KF-21의 핵심 기술이었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한지훈 쪽을 봤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보고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알마크툼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 조건이 수용되면 즉시 서명 가능하고 원유 첫 선적은 다음 주 월요일 출발 예정이며 호르무즈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 공급을 보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에너지 위기 한복판에 있었고 비축유 방출로 버티고 있었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없었어요. 알마크툼 제안을 거부하면 대체 공급선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었고 정치적 압박도 폭발할 거였습니다. 한지훈이 계약서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마크툼이 시계를 보며 대답했어요. 월요일까지 답변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지훈과 함께 호텔로 돌아왔고 저녁 8시였지만
두바이 거리는 여전히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수용 압박 들어올 겁니다. 한지훈이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산업부와 외교부는 아랍에미리트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거였고 방사청도 거부하기 어려울 거였어요. 한지훈이 노트북을 열고 서울과 화상회의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방사청 기획조정관 이철수와 외교부 중동국 김재현 국장이 나타났고 두 사람 표정이 모두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철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 국장 조건이 과도합니다. 김 국장이 즉각 반박했어요. 하지만 원유 공급이 급합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될 조짐이고 비축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심 기술 넘기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입니다. 김 국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장기보다 당장이 급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김 국장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에너지 확보가 최우선이었고 기술 손실은 나중에 보완할 수 있었지만 원유 공급 중단은 즉각적 위기였어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부합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이 동시에 한지훈을 봤고 김 국장이 물었어요. 이유를 말씀하시죠.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기존 구조 포기하지 않고 요구를 반영할 방법이 있습니다. 이철수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한지훈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구조를 분리해서 핵심 알고리즘은 블랙박스로 유지하고 인터페이스만 공개하는 방식이며 UAE는 시스템 접근은 가능하지만 원천 기술은 확보 못하는 구조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 분리라니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였지만 실제 구현이 가능한지 의문이었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아랍에미리트가 수용할지 불확실했어요.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월요일까지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충분합니다. 이철수가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틀은 너무 짧습니다. 한지훈이 노트북을 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밤 한지훈은 서울국방과학연구소 레이더 개발팀과 연결하고 기술 구조 분리 작업을 시작했으며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시스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 나타났고 핵심 알고리즘 모듈과 인터페이스 레이어를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연구소 팀장이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검증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지훈이 대답했어요. 월요일 오전까지 완성해 주십시오. 팀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틀은 불가능합니다. 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말 내내 돌려주십시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 분리 작업은 보통 몇 주가 걸리는 일이었고 이틀 만에 완성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전 8시에 첫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 실패였습니다. 인터페이스 레이어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고 시스템 통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연구소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구조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보며 조용히 지시했어요. 데이터 버퍼 크기 늘리고 다시 돌리십시오. 오후 3시에 두 번째 시뮬레이션이 진행됐고 이번에는 시스템이 부팅됐지만 성능 저하가 발생했습니다. 레이더 탐지 거리가 기존 대비 15% 감소했고 이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한지훈이 팀과 논의하며 알고리즘 최적화를 지시했고 밤새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일요일 오전 5시에 세 번째 시뮬레이션이 시작됐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정상 부팅됐고 성능 수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탐지거리 감소폭이 5%로 줄었고 이건 허용 범위 내였어요.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작동합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작업을 완성한 겁니다. 기술 분리 작업을 완성한 직후 일요일 오후 2시에 저는 한지훈과 함께 두바이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가라사와 유지 관련 최종 증거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마지막 파일을 열고 있었고 퍼시픽 디펜스 어드바이저리의 자금 흐름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협상 방해 증거를 종합한 문서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서버 경유 기록과 동일 문구 반복 패턴 그리고 일본 방산 기업과의 자금 연결 고리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이 자료를 공개하면 일본 로비의 조직적 방해가 국제적으로 드러날 거였어요. 한지훈이 파일을 USB에 저장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개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습니다. 공개한다는 건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뜻이었고 일본 정부가 반발할 거였으며 한일 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상부 승인 받으셨습니까? 한지훈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거부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상부 거부라니 방사청이나 외교부에서 공개를 막았다는 뜻이었고 한지훈이 지금 독단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지훈이 USB를 손에 쥐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책임지고 공개합니다. 저는 그를 보며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지훈을 말리고 상부 방침을 따르도록 설득할지 아니면 이 결정을 지지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워싱턴 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밀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어요. 밀러 소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슨 한국 측 자료 공개 계획 들었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벌써 정보가 샜다는 뜻이었고 누군가 워싱턴까지 보고한 거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막아야 하네. 일본과 외교 충돌나면 우리도 곤란해지고 동맹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갈등이 불편했고 특히 방산 시장에서 일본 로비를 건드리는 건 원치 않는 일이었어요. 밀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가 한국 측 설득해주게. 자료 공개 보류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아.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저 멀리 사막이 보였어요. 저는 밀러에게 대답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밀러가 말했어요. 검토가 아니라 실행이 필요해. 통화가 끊겼고 저는 비즈니스 센터로 돌아왔습니다. 한지훈이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 초안이 작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 왔습니다. 공개 보류하라고 합니다. 한지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공개 보류가 맞았고 외교 충돌을 피하는 게 현명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지난 몇 주 동안 목격한 조직적 방해와 반복된 압박을 생각하면 이 자료를 숨기는 순간 동일한 공격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공개하면 후폭풍 각오해야 합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지훈은 이미 결심했고 제 의견과 무관하게 진행할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행동을 막을지 아니면 지원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공개하십시오. 한지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 압박도 일본 반발도 예상됐지만 이 증거를 묻는 순간 한국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었고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거였어요. 한지훈이 보도자료 최종 검토를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문구를 확인하며 수정 의견을 냈습니다. 오후 5시에 보도자료가 완성됐고 주요 국제 언론사와 방산 전문 매체 20곳에 동시 발송 준비가 완료됐어요. 한지훈이 발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지훈이 클릭했어요. 이메일이 발송되기 시작했고 화면에 전송 완료 메시지가 하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았어요. 30분 후 첫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속보로 일본 방산 로비 한국 수출 방해 의혹이라는 제목을 띄웠고 블룸버그도 즉각 후속 기사를 냈어요. 1시간 후 일본 외무성에서 공식 반박 성명을 발표했고 근거 없는 주장이며 한일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즉각 반발했고 외교적 압박이 시작될 거였어요. 저녁 8시에 밀러 소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연달아 왔고 내용은 명확했어요. 즉각 해명하고 자료 출처 밝히라는 요구였으며 워싱턴 복귀 후 보고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제 표정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밤 10시에 서울 방사청에서
긴급 화상회의 소집 통보가 왔고 한지훈과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방사청장과 외교부 차관이 나타났고 두 사람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방사청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국장 승인 없이 자료 공개한 건 중대한 규정 위반입니다. 한지훈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항의했고 주일대사 소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방사청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자료 공개 다음 날 월요일 오전 9시에 저는 두바이 호텔방에서 국제 언론 반응을 확인하고 있었고 한지훈은 제 옆에서 노트북으로 각국 정부 성명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일면에 아시아 방산 시장 로비 전쟁이라는 제목을 실었고 기사는 퍼시픽 디펜스 어드바이저리의 자금 흐름과 협상 방해 증거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언론이 단순 보도를 넘어 독자 취재까지 시작했고 추가 증거들이 연쇄적으로 공개되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 방위성 계약사들의 해외 로비 활동 내역을 파헤쳤고 도쿄발 기사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 익명 인터뷰까지 실었습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전환하며 필리핀 반응을 보여줬어요. 마닐라 주요 일간지가 국방부 계약 과정 재조사 필요성을 사설로 다뤘고 로페스 조달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외부 압력 존재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필리핀 상원 국방위원회가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필리핀은 자료 공개를 계기로 내부 검토를 재개했고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다른 탭을 열며 말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로페스가 보낸 이메일이었고 KF-21 계약 재검토 공식 발표 예정이며 외부 개입 여부를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이 살아났습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서 온 메시지였고 알마크툰 명이었어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기술 공유 범위 일부 조정용에 있으며 한국 측 제안한 기술 분리 방식 재검토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이건 사실상 조건 완화 신호였어요. 저는 한지훈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까? 한지훈이 국제뉴스 탭을 다시 열며 설명했어요. 투명성 압박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들이 중동 국가들의 불투명한 무기 구매 관행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아랍에미리트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알마크툼은 국제 여론을 의식해서 과도한 기술 요구를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고 한국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인도네시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카르타 주요 언론이 프라보어 국방차관 측근과 일본 로비의 연결 고리를 보도했고 야당 의원들이 국방부 계약 과정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고 여당과 야당이 KF-21 계약 문제를 두고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한지훈이 추가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식 입장 나왔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협상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있었는지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고 한국 측과의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료 공개가 도미노처럼 각국 반응을 촉발시키고 있었고 시장 판도가 실시간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밀러 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한지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받으십시오. 저는 전화를 받았고 밀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리슨 자네 무슨 짓을 한 건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실이 아니라 폭탄을 터뜨린 거야. 일본 정부가 우리 국무부에 공식 항의했고 동맹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은 일본 편을 들 거였고 저를 문책할 거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밀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문제가 아니야. 외교가 문제고 자네는 선을 넘었어. 즉시 워싱턴 복귀해서 보고하게. 통화가 끊겼고
저는 한지훈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표정은 담담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워싱턴 복귀 명령 떨어졌습니다. 한지훈이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지만 동시에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녁 6시에 한지훈이 추가 자료 공개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추가 자료라니 이미 충분히 폭발적 반응이 나왔는데 더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한지훈이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아직 남았습니다. 화면에는 가라사와와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차관 측근 간 이메일 교환 기록이 나타났고 구체적 금액과 대가 조건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 로비를 넘어 뇌물거래 증거였고 공개되면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층까지 타격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필요합니다. 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한지훈은 이미 발송 버튼을 눌렀고 추가 자료가 언론사들에게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인도네시아 정가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프라보어 차관 사퇴 요구 시위가 국방부 앞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대통령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지훈은 단순히 계약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 시장 구조 자체를 뒤집고 있었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추가 자료 공개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서울 방사청을 마지막으로 방문했고 금요일 오후 3시였지만 청사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으며 긴장감 대신 묘한 안도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사무실 문을 두드렸고 그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지훈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최종 결과 확인하러 왔습니다. 한지훈이 서류 하나를 건네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필리핀부터 보십시오. 저는 서류를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공식 발표문이었고 KF-21 도입 계약 재개 결정이라는 제목 아래 협상 재검토 결과 외부 개입 사실이 확인됐으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한국과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계약 규모는 12대 도입에 18억 달러였고 인도 시작은 27년 상반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필리핀은 완전히 입장을 바꿨고 한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재개된 거였어요. 한지훈이 다른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UAE입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양해각서였고 KF-21 공동개발 참여 구조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자금 지원 8억 달러와 원유 공급 10년 보장 조건은 유지됐지만 기술 공유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있었고 한지훈이 제안한 기술 분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은 블랙박스로 보호하고 인터페이스만 공개하는 구조였으며 아랍에미리트는 시스템 운용 권한만 확보하고 원천 기술은 한국이 보유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그 조항을 보며 놀랐습니다. 알마크툼이 초기 요구를 완전히 철회했고 한국이 제시한 조건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거였어요. 저는 한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설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투명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알마크툼은 과도한 기술 요구를 계속 밀어붙일 수 없었고 한국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 선택이었어요. 한지훈이 세 번째 서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협상 재개 제안서였고 프라보어 차관 교체 이후 새로운 협상팀이 구성됐으며 기존 불합리한 조건들을 철회하고 정상적 절차로 재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니켈 광산 투자 계약과의 연동 조항은 유지됐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조건은 우리가 정합니다. 저는 3개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모든 협상에서 밀리고 있었고 조건 완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워싱턴 포럼에서 저는 한국을 비웃었고
KF-21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필리핀은 계약을 재개했고 아랍에미리트는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됐으며 인도네시아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지만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저는 한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 결과를 예상하셨습니까? 한지훈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예상이 아니라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지훈은 단순히 반응한 게 아니라 전체 판을 설계했고 압박을 돌파 지점으로 전환시켰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한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한지훈이 저를 보며 대답했어요. 판단은 바뀝니다.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워싱턴 포럼에서 한국을 얕보던 순간이 떠올랐고 그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만든 시장에서 한국은 협력자일 뿐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KF-21 같은 검증 안 된 전투기가 성공할 리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었고 한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위치가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위치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본 로비는 다른 방식으로 반격할 거였고 미국도 불편해하며 압박을 가할 거였으며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밀러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 복귀 후 보고 준비하겠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어요. 대기하고 있겠네. 로비를 나와 밖으로 걸어 나오자 서울의 차갑고 맑은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택시를 잡아 타며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랐고 제가 보는 한국도 달랐으며 제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한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다음 단계 준비 시작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었고 더 큰 전장이 펼쳐질 거였으며 저는 이제 관찰자가 아니라 그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